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 아시나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나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모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남편과 살고 있죠. 저는 처음 사연남녀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었을 때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사연 채널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저희 오빠도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미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앞서 말씀드린 금묵자흑, 사람은 결국 보고 듣는 것으로 배우며 그것을 토대로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유로 저를 지키기 위해 친정과 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당뇨와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며 남편도 없이 사는 친정엄마와도 암에 걸렸다가 간신히 완치하고 언제 다시 재발할까봐 겁에 질려 사는 하나뿐인 친오빠하고도요. 이런 제가 너무 냉정한 인간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잘나게 생기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오빠는 어려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다만 공부는 좀 잘했는데 반에서 늘 1, 2등 하는 아이들에게 밀려 그마저도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저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며 오빠의 힘겨운 학창 시절이 시작되었죠. 키도 작고 몸도 작은 오빠는 당시 노는 무리들의 표적이 되곤 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왕따 문제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오빠 입장에서는 충분히 괴로운 학교 생활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드름이 얼굴 가득 피어오르던 오빠는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었죠. 그래서 오빠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고 주말에 불러주는 친구 없이 집에만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고2 여름방학 때 수십 년간 비극의 씨앗이 될 그 사건이 생기고 말았죠. 가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친구와 친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날 집으로 그 친구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족에게 생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저는 오빠와는 달리 교우 관계가 원만했어요. 반 아이들과 모두 친했고 특히 친한 친구 무리도 있었죠. 방학이 되어도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매일 외출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날은 친구들이 저희 집에 모여 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빠는 일을 나가셨고 엄마는 이모를 보러 간다며 나가셨기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다들 모인 거였죠. 평소에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기에 엄마도 크게 신경 안 쓰셨어요. 친구들이랑 피자나 시켜 먹으라고 돈을 두고 가셨죠. 그 무리에는 여름방학 직전 전학을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소희라고 전학 오자마자 우리 무리와 친해진 친구였죠. 그래서 저희 집 방문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친구도 없이 자기 방에만 처박혀 있던 오빠가 그날도 집에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야 오빠를 자주 보았으니 오빠가 집에 있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문제는 오빠가 화장실 때문에 잠시 방을 나왔다가 새로운 제 친구 소희와 딱 보게 된 거였습니다. 백소희는 이름처럼 얼굴도 하얗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진한 쌍꺼풀의 큰 눈이 정말 남자애들이 좋아하기 딱 좋은 얼굴이었죠. 오빠도 그런 제 친구 소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였어요. 저희 오빠의 첫사랑이자 저희 집안의 비극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 오빠가 이성적으로 그닥 끌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언변이 있거나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소희가 오빠를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빠만 냉가슴을 쓸어내리며 절절하게 짝사랑을 한 거였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원만한 교우관계로 사춘기가 안 오고 지나가는 듯한 오빠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뒤늦게 사춘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첫사랑까지 시작하니 얼마나 감정의 동요가 폭풍 같았을까요? 결국 애절한 짝사랑을 하던 오빠는 소희에게 고백을 했죠. 가슴 절절한 고백 편지를 적어 제 편을 통해 소희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오빠의 부탁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소희 인기 엄청 많아. 전학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인기몰이 중인데 오빠가 나선다고? 제발 참아주면 좋겠는데. 이거 전해줘. 내가 너희 학교까지 가서 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요즘 우리 집에 소희가 놀러 오지도 않고. 누구 보기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걸까? 오빠가 집에 없을 때는 잘만 놀러 온다네. 야, 놀리지 말고 전해주기만 하라고. 그리고 뜯어보면 죽는다. 편지 몇 장 적는다고 사랑이 시작되면 사랑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나? 나부터 문희준한테 러브레터나 보내야겠네. 좋게 좋게 말하며 굳고 말리던 저였어요. 당시 저는 중3으로 소희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소희는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희 중학교 옆에 있는 남고에서도 오빠들이 소희를 보러 올 정도였죠. 그런데 오빠가 소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왜인지 그 공고 오빠들에게까지 친오빠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계속 제게 편지 심부름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결국 제가 오빠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오빠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희 중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등교하는 소희에게 편지를 주는 거였죠. 그날 소희는 오빠 편지를 반 친구들과 돌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옆반에도 갔고 또 그 옆옆반에도 갔죠. 제가 그 편지를 찾아서 찢어버릴 때까지 전교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절절한 오빠의 사랑 고백이 전교생의 비웃음을 사는 편지로 바뀐 거였죠. 이 소문은 바로 오빠네 고등학교까지 퍼졌습니다. 오빠를 괴롭히던 학생들은 오빠에게 주제 파악 안 되냐며 놀리기 시작했죠. 저는 이 일로 소희에게 굉장히 화를 냈어요. 우리 오빠 고백을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 그걸 조롱하고 놀리면서 이렇게 크게 소문낼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대라고 고백 편지를 전교생에게 돌려보며 조리돌림 시킨 일은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저와 친한 친구들도 모두 제 편을 들어줬죠. 소희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소희와 절교를 했어요. 소희는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려 노력하더니 이내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기적인 소희와 놀아주지 않았기에 왕따를 피하기 위한 사과였죠. 제가 받아줄 리가 있나요? 결국 소희는 저희 무리에 다시 끼는 조건으로 저희 오빠와 사귀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소문을 종식시켜야 했으니까요. 그 인생 최대의 굴욕을 당한 오빠는 소희의 사귀자는 말에 무슨 여왕님 대하듯 소희를 대하더군요. 자존심도 없나 싶었어요. 결국 오빠는 소원대로 첫사랑 소희를 만났지만 이게 어디 사귀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소희는 오빠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며 선물을 뜯어가기 시작했어요. 멍청한 오빠는 문제집 사야 한다며 엄마에게 돈을 받아 소희 선물을 샀고 나중에는 급식비까지 털어 소희 반지를 사다 바치더군요. 말 그대로 갑을 연애였어요. 소희가 갑,
우리 오빠가 철저한 을이었죠. 오빠는 소위 한마디에 죽는 신용까지 하는 팔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오빠 뜯어먹을 거면 그냥 헤어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희는 끝까지 오빠를 뜯어먹더니 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날 아주 쉽게 저희 오빠를 차버렸습니다. 저와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 제가 필요 없어진 거였고, 그래서 더 이상 저희 오빠와 사귈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소희는 학원의 다른 오빠와 제대로 사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저희 오빠를 만나던 당시 양다리를 하고 있던 거죠. 아니, 정확하게는 양다리가 아니네요. 그저 오빠를 이용하면서 사귀는 척을 한 거였죠. 소희와 이별선언과 양다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오빠는 그 얌전하던 사람이 소리에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울더라고요. 오빠가 안쓰러우면서도 대놓고 널 벗겨먹겠다 선언한 소희한테 당한 오빠가 한심스러웠죠. 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렇게 대차게 사랑에 대인 오빠는 고3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마 당시 오빠를 비웃던 무리들 말 때문이었겠죠. 얼굴도 별로, 덩치도 별로, 운동도 못해, 예술 감각도 없어. 네가 잘하는 게 뭐냐는 말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빠가 살 길은 딱 하나, 공부였죠. 고3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던 오빠는 재수를 하더니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오빠의 의대 합격 소식에 저 인간이 미쳤나 싶었죠.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나 싶었어요. 의대까지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쨌거나 졸지에 의대생 아들을 둔 엄마 아빠는 그야말로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빠는 오빠의 입학식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는 아빠가 떠난 게 너무나 슬퍼 견딜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미쳐버린 그 사건을 못 보시고 떠나신 게 어찌 보면 다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빠는 의과대 6년, 수련이 전공이 5년을 거치는 동안 몇 번의 연애를 했어요. 그중 첫 번째 연애는 제 친구의 언니를 소개받아서 했죠. 그때 저는 오빠의 연애관이 정말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복수심,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해도 길게 하지 못했죠. 첫 번째 연애는 고작 3개월 만에 끝났고 나중에 친구와 함께 놀다가 우연하게 만난 오빠와 사귀었던 언니는 저희 오빠를 사이코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어요. 네 오빠 잘 있어? 미친놈이 의사라니 세상 말세다. 그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할 놈이 의사를 하네. 참나. 그저 서로 성격이 안 맞아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어서 생기는 사건들로 인해 저는 오빠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밤중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오빠에게 욕설을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당시 늦은 시간 집으로 들어가던 저는 언니와 오빠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빠의 갑질이었어요. 의대생은 바쁘죠. 연애를 하기 힘들 만큼이요. 그래서 사귀는 언니가 오빠를 만나기 위해 오빠 편의를 봐주었어요. 오빠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게 데이트를 하러 나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빠가 그럴 때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약속을 펑크냈다는 것이었어요. 오빠가 바빠서 그런 것일까 생각하다가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에 오빠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또 한 번은 오빠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저희 오빠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분과 잠자리만 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어요. 잠자리 전에는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잘해주더니 막상 잠자리를 한번 가지니 오빠가 그 다음부터 연락을 차단했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남녀관계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지만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이 어디 있냐며 따지러 온 오빠 여자친구의 친오빠에게 저희 오빠가 비아냥거리면서 이죽거린 거였죠.
그런 못생긴 여자 사귄 게 아니라 하룻밤 자는 원나잇이었다고요. 그 말에 격분한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주먹을 휘둘러 한바탕 주먹 다짐을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경찰까지 와서는 일이 커지는 듯 했지만 의대생인 오빠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 부모님이 100배 사죄를 해서 일을 무마시킨 적도 있었어요. 싸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해요. 그럼 저 주먹 다짐에서 오빠는 맞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보다 10cm가 넘게 큰 여자친구의 친오빠를 저희 오빠가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오빠는 대학 입학할 즈음 격투기도 배웠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요. 그때 제대로 눈치를 챘어야 했었죠. 오빠가 조금씩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무튼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모두 오빠의 갑질 연애에 비롯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첫사랑과의 일이 상처가 되어 저렇게 삐뚤어졌나 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빠 연애까지 신경 쓰며 뒤처리를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당시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어서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중학교 동창회가 열렸어요.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많지만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들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말에 당시 취업 문제로 받고 있던 스트레스를 풀고자 동창회에 나갔어요. 자주 못 보는 동창들도 그 자리에 나왔고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와 자리를 잡았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며 맥주를 홀짝이는데 술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한눈에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오빠의 첫사랑 백소희였죠. 세월이 지나 이제는 예쁜 아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빠와의 지난 일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던 저는 그저 예의상 가볍게 인사만 했습니다. 그다지 말을 섞고 싶지는 않았어요. 백소희 저것이 저희 오빠에게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소희는 그 모든 것을 잊기라도 한 듯 반갑게 제게 인사를 하고는 제 친구들 무리가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하더군요. 너무 뻔뻔하게 반가워하니 제 친구들도 당황해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예의상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부터 시작해 몇 가지 질문이 오고 갔어요. 알고 보니 소희는 고2 때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갔더라고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1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온 거라고 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백소희가 이제 한국에 자리 잡고 계속 한국에서 산다는 말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오빠를 마주칠까 봐요. 오빠에게는 소희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지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굳이 끄집어내고 싶진 않았죠. 그리고 소희의 일은 까맣게 잊을 쯤이었어요. 동창회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엄마 심부름으로 오빠가 지내는 오피스텔에 갔죠. 당시 오빠는 전공의 과정 막바지에 있었는데 대학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니 오빠 자취방은 짐도 별로 없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생수와 맥주 그리고 단무지만 있더군요. 이날 걱정한 엄마가 제게 반찬 심부름을 시킨 거였어요. 근처 마트에서 햇반도 사서 채워두었죠. 밥이나 잘 먹으면서 일하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데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제 앞에 딱 서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소희였어요. 어머 깜짝이야. 네가 여기 왜? 소희가 저희 오빠가 사는 오피스텔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군요. 어머 미주야 여기서 만나네.
나 사실 너희 오빠 다시 만나. 밤에 오빠가 집에 온다고 해서 미리 온 거야. 맛있는 식사 챙겨주려고. 오빠를 다시 만난다고요? 당시 너무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머릿속에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지 한국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이 둘이 다시 만나나 싶었죠.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뭐야, 우리 오빠 의사 되니까 다시 들러붙는 거야? 그렇게 버릴 땐 언제고 이제 다시 만난다고? 이거 제대로 미친 애 아니야? 소희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음식 재료들이 들어 있었죠. 어영부영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오빠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백소희 만나냐고요. 오빠한테 아주 짧은 단답 문자가 왔어요. 그렇다고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오빠는 그날 이후로 엄청 빠른 속도로 충격 소식을 연달아 내놓더라고요. 제가 오빠 오피스텔에서 소희를 본 그 다음 주에 오빠가 엄마에게 상견례를 진행한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어요. 엄마도 오빠의 말에 저처럼 당황했죠. 한동안 연애하는 모습을 안 보이던 오빠였거든요. 정신을 차린 엄마가 결혼 상대에 대해 묻자 오빠는 그저 제 중학교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어서 어떤 여자인지 모든 것을 요목조목 토해내라는 듯한 눈빛에 저는 소희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공부도 적당히 잘했고 얼굴이 예뻐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 고2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요.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사실이었죠. 최근 소희가 어찌 사는지 아는 건 없었어요. 오빠의 첫사랑이었고 그 때문에 엄마가 매일 울고 아빠가 오빠 뺨을 때릴 정도의 사춘기를 심하게 겪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은 참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결혼 일정이 진행되었어요. 오빠가 말한 다음 날 소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더니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너무 빠른 결혼 진행에 제가 다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오빠는 싱글벙글하니 좋아하더군요. 하긴 첫사랑과 결혼이라니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그 첫사랑에게 처절하게 당했던 기억이 오빠 머리에는 안 들어있나 싶었죠. 의사식이나 된 오빠가 머리가 나쁠 리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었겠어요. 다만 연애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게 무척이나 수상했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상견례에서 엄마는 사돈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치 의사 아들 장가 보내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요. 신혼집은 서울 중심의 30평대 아파트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 집을 소희의 부모님, 즉 오빠의 장인 장모 되시는 분들에게 해오라고 하셨죠. 이 정도 집이면 엄마가 손해보는 거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오빠를 탐내는 사람들 중 병원 개원까지 해준다는 사람들 많았다면서요. 생색을 내듯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예단도 요구하셨죠. 이게 말로만 듣던 의사 아들 장사로구나 싶었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기조차 부끄러웠어요. 저는 고개도 못 들었죠. 하지만 소희 부모님은 저희 엄마의 요구를 단 하나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죠. 소희 집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잘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그러니 이민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순간 궁금했지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사돈의 말에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의사 아들을 공짜로 데려가는 거냐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알던 평소의 엄마인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저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굳게 믿은 저였거든요. 한참을 엄마는 사돈 되시는 분에게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소리를 치시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이 결혼 시킬 수 없다면서요. 그 순간 저희는 철저하게 갑이었고 소희 부모님은 을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죄송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엄마는 오빠에게 결혼 다시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오빠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도 못 해와 병원도 못 차려줘. 차도 못 뽑아줘. 대체 의사사위 받으면서 해오겠다는 게 뭐니? 하다 예단으로 명품 가방도 형편상 어렵다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 널 장가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 아니? 엄마가 결혼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소희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집이 뭐고 차가 뭐야. 장인 장모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결혼 진행해요. 오빠의 고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소희와의 결혼은 끝까지 안 된다는 입장에 서자 오빠는 그렇다면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오빠의 고집에 나중에 엄마는 다 포기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절대 사돈에게 상견례의 물에는 사과 안 한다고 하셨죠. 나중에 소희에게 들어보니 소희 부모님은 저희 엄마가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한 불쾌함보다는 결혼이 어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가 더 컸다고 했습니다. 대체 의사가 뭐길래 철저히 을의 입장으로 스스로를 낮추나 싶었어요. 아무튼 빛의 속도로 결혼을 진행하며 어느덧 소희는 신부 드레스도 고르러 다녔어요. 소희는 제가 동창이니 저와 함께 드레스를 보러 다니자고 하더군요. 한국에 돌아온 지 1년도 안 되어 친구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앞으로 제 손윗사람이자 새언니가 될 친구이고 오빠가 결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예전 일은 다 잊고 친해져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소희와 함께 드레스를 보러 다녔죠. 그런데 소희가 좀 이상했어요. 얘가 꽤나 말라서 날씬했거든요. 모델들처럼요. 그런데 은근히 똥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매일 야식으로 단련한 저보다 배가 많이 나와 보였죠. 소희도 제가 자신의 배를 유심히 보자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티 많이 나? 임신 3개월이야. 그래서 결혼도 좀 서둘렀어. 뭐? 임신? 너 속도 위반이니? 충격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죠.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늑대 같은 오빠놈 욕을 속으로 한 사발 해주고는 소희에게 축하한다고 간신히 인사를 건넸죠. 그렇게 소희 드레스를 같이 보러 다니다가 그 다음 주 오빠 오피스텔에 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오빠에게 가져다 준 반찬통도 회수하고 새로운 반찬도 챙겨 넣어주기 위해 엄마의 엄명을 받아 오빠 오피스텔을 찾았죠.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 집을 나서려는데 소파에 명품 가방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본 적이 있는 가방이었죠. 오빠가 소희에게 사준 가방이었어요. 아마도 소희가 오빠 오피스텔에 놀러 왔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었겠죠. 가방을 슬쩍 들어보며 저한테 대보았습니다. 개집애, 이제 의사 사모님 되면 이런 가방 원하는 만큼 사서 들고 다니겠지? 좋겠네 좋겠어. 오빠가 결혼에 성공한 걸까? 아니면 고 여우 같은 계집애가 성공한 걸까? 거울을 보며 가방을 대보는데 가방이 안 잠겨 있더라고요. 그만 가방이 기울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죠. 저는 급히 물건들을 챙겨 소희 가방에 넣는데 그때 소희의 산모 수첩이 보였습니다. 수첩 사이로 아이 초음파 사진이 살짝 삐져나왔죠. 저는 조카가 어찌 생겼나 궁금해서 수첩을 열어서 안을 보았어요. 이야, 진짜 콩알만하구만. 오빠는 좋겠어요. 나도 좋겠어요. 조카가 다 생기고. 그러다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죠.
소희가 한국에서 오빠를 다시 만난 건 5월이라고 했어요. 짧은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추진하는 거라고 했죠. 이때가 9월이었으니 오빠를 만난 지 4개월이 된 거였어요. 만나자마자 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다면 소위 말대로 아이가 4개월이 된 것이 맞았죠. 그런데 산모수첩에서 보이는 진료 날짜는 4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 주수도 4월부터가 맞았고요. 그러니까 소희는 오빠를 만난 5월 이전인 4월부터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어쩐지 4개월 치곤 배가 많이 나왔다 싶었죠. 오빠에게 확인을 해야 했어요.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오빠가 바쁜지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쯤 간신히 연결이 되었죠. 왜? 바빠. 들어봐. 오빠가 소희 만난 게 몇 월이야? 왜? 나 바쁘다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아, 말해보라고 이 등신아. 제가 속이 터져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또 오빠 놈이 소희에게 속아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 아이 임신하고는 의사 오빠와 갈아타기 결혼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 갑자기 승질이야? 5월에 만났다고. 어린이날 지나서 병원에서 만났다고 저번에 말했잖아. 확실해? 확실히 5월이야? 바쁜 사람 붙들고 장난하냐? 5월이라고 몇 번을 말해. 오빠가 또 속은 거였어요. 소희를 5월에 만난 오빠가 무슨 기적으로 4월부터 임신을 시키나요? 이 요망한 계집애가 또 오빠를 가지고 노는 것이었죠. 저는 오빠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고 말하곤 병원 앞으로 나와달라고 했어요. 오빠가 투덜거리거나 말거나 무조건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시가 급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한참을 기다리니 오빠가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한 소리 하려고 하길래 바로 본론을 이야기했죠. 소위 산모수첩을 들이밀면서요. 자, 눈이 있으면 봐. 소희가 임신을 한 게 4월부터야. 오빠 소희 5월에 만났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오빠 아이를 임신하냐고. 제 말에 오빠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내 아이라고 말한 적 없어. 어? 무슨 소리야? 연애하다가 아이 생겨서 급하게 결혼하는 거잖아. 아니야? 오빠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 그럼 누구애야? 아니, 그럼 오빠가 왜 소희랑 결혼을 해? 오빠가 소희를 다시 만난 건 5월이었어요. 둘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죠. 오랜만에 만나 서로 안부를 묻다가 술을 한잔하게 된 오빠와 소희는 다시 만나기로 했고요. 그러다가 7월쯤 되었을 때 소희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오빠와 소희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헤어진 소희의 전 남자친구 아이였죠. 소희의 전 남자친구는 폭력적인 성향과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아주 쓰레기였다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남자와 헤어졌는데 그 사람의 아이가 소희도 모르게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것이었죠. 소희는 오빠에게 그 일을 고백하고는 헤어짐을 말했다고 했어요. 오빠를 만나기로 결정했을 때는 아이 존재를 몰랐다면서요. 하지만 아이의 친부에게는 절대 안 가겠다고 말하는 소희였대요.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너무 끔찍했다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는 포기 못하겠다는 소희였죠. 소희가 믿는 종교 때문에 아이를 지우는 시술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면서 소희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오빠가 그랬다네요. 뱃속의 아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 아이 하자고요. 오빠 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소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호구가 아니라 등신 중에 상등신이었죠. 이렇게 자청해서 지 인생 지가 꼬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와의 아이를 가지고 저희 오빠와 결혼한다고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오빠는 제 말에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제 동의 필요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를 등에 업었어요. 소희하고 결혼 파토 안 내면 엄마한테 다 불겠다고요. 오빠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자기 결심 안 흔들린다고요. 자기는 소희가 첫사랑이기에 어떤 일이든 다 감수할 수 있다나요?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오빠 놈하고 헤어지고 이 문제로 엄청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파토내야 하는 건지 엄마한테 이 문제를 후다닥 고자질해야 하는지 고민되었죠. 그런데 제가 엄마한테 말한다고 오빠가 결혼을 멈출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때만 해도 오빠의 수뇌보로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냥 오빠가 호구에 바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까지 미친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저는 우리 집의 집단 광기를 보게 되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죠. 제가 고민하는 사이 다음날 엄마가 어찌 알았는지 이 사실로 난리가 났어요. 저는 분명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진 하나의 함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소희의 임신 사실과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극대노를 하셨죠. 이 결혼은 사기라고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드러나자 소희는 엄마한테 납작 엎드려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신이 살면서 잘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죠.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희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제가 급히 달려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말로 하라고요. 상황이 어찌 되었던 소희는 임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오빠가 큰 소리를 쳤죠.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거기 있는 모두가 순간 하던 행동을 모두 멈추었어요. 그 손 놔요. 이 사람 내 사랑이에요. 내 여자라고요. 저 이대로 결혼하고 뱃속의 아이도 내 자식처럼 키울 겁니다. 누구도 못 말려. 말리면 나 다시는 못 보는 거야. 그 말에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는 의사 아들 하나 죽어라 키웠는데 엄한 사람한테 뺏겼다고 오열하셨죠. 그날로 엄마는 이부자리에 누워 고기도 끊고 이 꼴을 볼 바에는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소희가 날마다 찾아와 꼭 석고대즈 하는 것처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결국 오빠마저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자신도 의사 때려치우고 엄마 따라 죽겠다고 선언했어요. 누가 먼저 굶어 죽나 내게 하는 것처럼 오빠도 밥도 물도 안 마셨죠. 의사 때려치운다고 병원도 안 갔고요. 어렵게 아들 의사 만들었는데 다 물거품이 될까 무서운 엄마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오빠한테 지고 말았어요. 저는 오빠의 사랑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첫사랑이지만 자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글쎄 신혼집을 안 구하고 본가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였어요. 이쯤 되니 소희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곱게 볼 리가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남편의 결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들렸겠어요. 하지만 소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싫다고 말할 입장이 못 되었죠. 결국 마지못해 소희는 분가 전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죄인의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소희가 엄마와 함께 살며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지만 글쎄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했죠. 그렇게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새언니가 된 소희의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였죠. 그때까지 저도 본가 집에서 살고 있었기에 오빠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엄마가 트집을 잡아 새언니를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넌 대체 집에서 뭘 배워온 거야? 밥물도 못 맞추니? 아니면 시애미 목 막혀 죽으라고 밥을 이렇게 서립게 한 거야? 죄송해요. 바로 다시 지을게요. 쌀 아까운 줄도 몰라? 그럼 이 밥은 다 버리라는 거니? 됐다. 난 밥맛 떨어져서 아침 생각 없으니 이 밥은 네가 아침으로 다 먹어라. 아침부터 새언니가 혼나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 저였어요. 엄마의 큰 소리 때문에 매일 심장이 두근거렸죠. 임신까지 한 새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하루는 휴일을 맞아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어요. 급하게 거실에 나가보니 새언니가 화분을 옮기다가 그만 화분을 깨트린 거였죠. 저희 집 거실에는 화초가 무척이나 많았어요. 거실창 쪽에 수십 개의 화분이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그 화분을 모두 물 주고 이파리에 먼지를 닦고 몇 가지는 분갈이 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작은 화분도 있지만 남자가 들기에도 무거운 큰 화분도 많았어요. 새언니가 들고 나르기엔 무리였죠. 엄마, 임산부한테 이런 걸 왜 시켜? 그러다가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럼 집에 며느리 들였는데 이걸 내가 하리? 애 잘못되면 뭐 어쩌라고? 그 애가 내 손주라도 되니? 뭐? 엄마 지금 그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중으로 해둘게요. 노여움 푸세요. 상식을 넘어서는 엄마의 시집살이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한테 절절매는 소희도 이해가 안 갔고요. 제가 아는 소희는 절대 저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선을 넘는 엄마의 시집살이에 제가 중간에서 계속 적당히 하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새언니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중? 얘 봐라. 점심 전까지 해두고 오늘은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점심까지 준비해둬라. 화분에 물 주고 분갈이 하려면 점심때까지 갈비찜 못 만들어요, 어머님. 갈비찜은 저녁에 드시는 게. 이게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만들어두라고 하면 내 하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말을 붙여서 혼이 나야 직성이 풀리니? 이거야 원 정이 안 가 정이. 새언니와 친정엄마 사이를 중재하다 보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언제나 새언니를 괴롭히는 엄마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한테 새언니가 필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새언니를 데리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죠. 집에 있으면 새언니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쯤엔 새언니도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그래서 잘못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로 오빠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병원 식당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기에 그저 바쁜가 보다 하고 저 혼자 근처 식당으로 갔죠. 그리고 식당을 가는 길 카페에서 오빠를 봤어요. 새언니가 아닌 다른 젊은 여자와 즐겁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오빠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빠 옆에 앉아서는 오빠 어깨에 기대고 있었죠. 서로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으며 대화를 하더라고요. 딱 봐도 보통 사이가 넘어 보였어요. 다름 아닌 오빠가 외도를 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었죠. 첫사랑이라는 새언니를 사랑한다며 그 난리를 피우고 결혼한 지 반년뿐이 안 된 시점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정말 만에 하나 오해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오빠는 병원 일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오빠를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고요. 어제 오빠 병원 근처에서 오빠 봤어.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 누구야? 우리 병원 간호사.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순순히 자신의 외도를 고백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쳤어? 새언니는 지금 집에서 엄마한테 당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오빠가 새언니를 두고 바람을 피워? 새언니 너무 사랑한다며.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사랑해.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소희도 이미 다 알아. 뭐라고? 새언니가 오빠의 바람을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다는 말에는 오빠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괜찮다고 해주는 아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자신은 시댁에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가요? 오빠가 거짓말을 하는 게 확실하다 생각된 저는 새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얼마든지 그러라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제가 알던 오빠가 맞나 싶었어요. 정말 미쳤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새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오빠에게서 이상한 거 못 느끼냐고요. 이상한 거? 많이 있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한 거 많을 거고. 혹시 희철 씨 바람 피우는 거 이야기하는 거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오빠 말대로 이미 새언니가 알고 있었어요. 너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난 전 남자친구 애 임신해서 곧 출산만 앞두고 있어. 그걸 시댁 식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다 이해해준다고 하고선 결혼한 거잖아. 이해?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희철 씨가 나랑 그냥 결혼한 것 같아? 결혼해준 거야. 희철 씨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랑 살아주는 조건으로. 충격이었어요. 오빠의 바람은 결혼 초기에 이미 알았다는 새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당당했다고 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자기 아내로 살라고 했다네요. 그러면 평생 의사 아내로 지금 임신 중인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히 망해서 가진 거 빚뿐이야. 지금도 단칸방에서 둘이서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빚 갚고 있다고. 거지 돼서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옛날에 날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나타나더니 자기 좀 만나달라고 하더라? 자기 의사 됐다고. 웬 떡인가 싶었지. 내 인생 막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왕자님이 나타나네? 그래서 나 눈 딱 감고 만났어. 그런데 이걸 어째? 네 오빠 만나기 전에 만나던 쓰레기놈 애가 내 뱃속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네 오빠가 그 아이도 자기 애처럼 키워주겠다네?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놓치겠냐고. 네 오빠 아니면 미혼모로 애나 키우면서 내 인생 조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새언니가 고분하게 엄마의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는 거였고 오빠의 외도를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오빠가 새언니에게 큰 돈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새언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자기 아들처럼 키워준다고 했으니까요. 새언니 말을 듣는데 갑자기 구토감이 밀려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 가족들이 모두 미쳐있는 것 같았죠. 온 가족이 모여서 각자의 목적을 위해 미쳐가며 살아가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도 친척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가족 모임이 있으면 또 세상 행복한 가족인 척하며 모임을 다녀옵니다. 엄마는 세상 선한 시어머니인 척하고 있고 새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이자 아내인 척 연기를 해요. 오빠는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한 남자인 양 온 세상을 가진 표정으로 모임에 앉아 있는데 그 인간들을 보고 저는 정신병원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친 집구석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새언니가 출산을 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주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집 대문을 발로 두드렸죠. 놀란 제가 인터폰을 보니 어떤 아저씨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냐는 말에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던 아저씨는 소리를 질렀어요. 황희철 이 새끼 나와. 내 딸 인생 망가뜨리고 너는 잘 살 줄 알았냐? 요 어디 유부남이 처녀를 건드려? 이 새끼 나와.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다시 감방 들어가려니까. 그 소리에 안방에 있던 엄마와 작은 방에 있던 새언니가 튀어나왔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부수고 들어갈까? 문을 발로 차고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는 아저씨 때문에 옆집 윗집에서도 무슨 소란이냐며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급하게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자마자 소리를 지르던 아저씨가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황희철 이 새끼 어디 있어? 내가 오늘 아주 이놈을 찢어버릴라니까. 소리를 지르는 남자에게 엄마가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새언니도 이쯤 되니 기가 차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빠가 이제 가 20살이 된 어린 아가씨와 외도를 한 거였어요. 많은 오빠의 상간녀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글쎄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 배가 불러오니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을 추궁했고 아가씨는 저희 오빠와의 불장난을 모두 고백한 거였죠. 그 말에 엄마는 주저앉아 땅을 치셨습니다. 아저씨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혔어요. 커피 한 잔을 타주며 사과를 했죠. 아저씨는 새언니를 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유부남이 20살짜리 여대생 인생 망쳤다고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 말에 엄마가 되물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요. 엄마가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조금 누그러지는 아저씨였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찾아온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더군요. 현금 1억에 합의하자는 아저씨 말에 엄마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커져서 소문이 나는 걸 막고자 급하게 아저씨가 원하는 걸 해주는 눈치였죠. 1억에 합의를 하겠다고 하니 아저씨는 엄마에게 아들 관리 잘하라고 말하곤 집을 떠났죠. 그날 일가 나고 저는 오빠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날 늦게 집으로 왔습니다. 아주 태평스럽고 여유롭게요.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새언니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오빠에게 화를 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네가 사람이냐고 따졌죠. 그래서 왜 이혼이라도 하시게? 그래 이혼하자. 그럼 저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네 애도 데리고 나가. 참, 친자 검사까지 하고 나가라. 친자 검사 결과지로 법원에서 누가 외도를 한 건지 판단해 주겠지. 너 정말 개쓰레기구나. 이제는 새언니의 아이를 인질처럼 쓰는 오빠였어요. 그 모습에 조금 남아있던 가족으로서의 정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다음날 저는 집에서 먼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친정집에 남아있으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언니는 아이를 집에 두고 밖에 나갔더군요. 저라도 집에 있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가 집에 없자 엄마와 오빠가 나누는 대화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은 대화였습니다. 어차피 새언니와의 사이에서 오빠 핏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야기였죠. 새언니가 오빠와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새언니와 이혼을 하고 오빠 아이를 가진 20살짜리 어린 내연녀와 재혼을 하라는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건 싫다고 했어요.
새언니와 이혼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오빠를 데리고 나와 집 근처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말했죠. 새언니와 그냥 이혼하라고요. 대체 왜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냐고 오빠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오빠의 대답이 정말 소름 돋도록 무서웠어요. 복수야. 나도 똑같이 당했잖아. 나랑 사귀는 동안 양다리였고 내가 그 일진 놈들한테 괴롭힘 당하게 뒤에서 헛소문 퍼뜨리고 다녔었지. 기억 안 나? 설마 지금 고등학생 때 이야기하는 거야? 오빠가 새언니와 결혼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의사가 된 이후 새언니를 다시 만난 그 순간부터요. 고등학생 때 자신이 당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새언니에게 갚아주려 했었나 봐요. 의사가 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새언니에게 오빠는 다가갔고 새언니 집안이 쫄딱 망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새언니와 연애를 하며 복수를 하려 했지만 도중에 새언니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새언니가 종교상의 이유로 아이를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걸 알게 된 오빠가 새언니와 결혼한 거였어요. 마치 순수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결혼해서 죽도록 새언니를 괴롭히며 복수를 하려 했던 거였어요. 일부러 바람도 피우면서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새언니는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을 알 테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새언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저와 엄마가 알게 된 것도 모두 오빠가 파둔 함정이라는 것을요. 제가 그날 산모수첩을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제가 오피스텔에 찾아올 것을 알고 제가 볼 수 있도록 한 거였죠. 그쯤 되니 저도 오빠 부부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저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죠. 오빠를 보고 있으면 한 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 더 이상 출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빠가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아무리 가족들을 포기하고 관심을 끊은 저라도 그 아이가 대체 누군지는 궁금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새언니에게 주는 오빠였어요. 오빠가 뭐라 하자 새언니가 미친 듯이 웃더라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제가 그날 밤 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누구냐고요? 저번에 희철 씨 아이 임신한 여자애 기억하지? 그 애가 이번에 낳은 아이래. 그동안 자기도 남의 자식 키워줬으니까 얘도 나한테 키워달라고 하네? 새언니, 아니 소희야, 왜 그러고 살아? 그냥 이혼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미친년 같지? 이쯤 되니 나도 재밌어. 네 오빠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려고. 나도 이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딴 주머니 찬 지 오래야. 자기 내연녀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새언니에게 키워달라고 했고요. 그걸 또 자기 아들 핏줄인 손자 생겼다고 좋아하는 엄마였고 오빠에게 자기가 잘 키워줄 테니 어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말하는 새언니였어요.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자취방을 구해 그냥 혼자 살았죠. 오빠는 물론 엄마 그리고 새언니와 연을 끊었어요. 어떠한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렇게 혼자 살다가 5년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 아무도 부르고 싶지 않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저를 이해해주고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 연락이 없던 가족들에게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이민을 간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국에 안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을 보러 그 자리에 나갔죠. 이제는 훌쩍 커버린 새언니의 아이와 오빠가 밖에서 데리고 온 아이,
그렇게 내 가족이 저를 보러 나왔더군요. 저는 잘 가라고 짧게 말해줬어요. 당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잘 살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이민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쯤 암을 발견했거든요. 암 치료를 하는 동안 오빠는 병원도 그만두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새언니가 오빠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사라져버렸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오빠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소희한테 연락 없니? 새언니가 나한테 왜 연락을 하겠어? 나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지? 오빠가 결혼하고 새언니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 아마 다시 안 돌아오겠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복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언니를 사랑한 것도 사실이었다고 말하는 오빠였어요. 저는 그때쯤에는 오빠를 이해하는 것을 포기했기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오빠는 암 치료를 잘 마쳤다고 했어요. 다만 의사로 다시 복귀하지는 못했죠. 건강 때문이라기보다는 도망가버린 새언니를 찾느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고시원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오빠입니다. 엄마도 그쯤 당뇨가 악화되어 실명 위기까지 갔다고 전해 들었어요. 한쪽 발은 합병증으로 잘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엄마와 오빠를 다시 찾지 않아요. 다시 그들을 찾았다가 제 남편과 아이들도 그 광기에 물들까봐요. 그들의 광기에서 저를 지키고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